KBS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새해 맞아 처음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2대 총선이 있는 해이죠. 올해 첫날이 이 4.10 총선 꼭 100일 앞둔 날이었는데 신년 첫 주부터 정치권은 시끄러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낮 공개 일정 가운데 피습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서로를 향해 증오와 배척만을 키우는 이 극단 정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큽니다. 부디 올해 이 정치권이 대척점이 아닌 협의점으로 좀 되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이주윤 씨. 네, 새해 첫 주말 고속도로 상황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나마 스키장에 있고 겨울 축제가 열리는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꾸준한데요. 먼저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는 서영인 분기점부터 양재터널까지가 가장 어렵고요. 강원 지역에 진입해서는 원주와 새마을 일대에서 짧게씩만 주춤합니다. 광주 언주선도 원주 방향 정체가 초월과 동곤지압 일대에서 나타났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전 구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충청권을 오가는 노선 중에서는 그나마 경부선이 힘겹습니다. 하지만 총 정체 길이마저도 13km에 그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반포와 서초, 남사 일대에서 밀리고요. 충청권에 진입해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 휴게소까지가 그나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산 주변에서도 주춤합니다. 보통 주말엔 서해안선 서해대교 부근도 어려운데 오늘은 목포 쪽으로 일대 2km 구간 정체고 서울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주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죠.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쌍특검 모두 거부권 행사했는데 거부권 행사한 이유도 설명을 했죠? 예,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거부권 건의를 받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고요.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서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회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라든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이 물타기 여론 조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죠? 예, 이 이관섭 실장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관련해서도 첫 번째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도 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도 못한 그런 사건으로 이중으로 수사하게 되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 있다는 점, 또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이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에 법무부에서 6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내게 되는데
특검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거나 이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고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반박합니까? 예, 우선 이 총선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지금쯤이면 이 쌍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통과되면서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렇죠. 당시부터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치면은 연말경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다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전혀 대응이 없었습니다. 또 이 박근혜 이 최순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도 야당에게만 특검 추천권이 주어졌고 당시에도 브리핑도 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대통령과 측근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야당에게 주어지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헌재에서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것이 합헌이라는 이 결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중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 청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이 대장동 특검은 과거 이와 관련한 저축은행 수사를 한 이 수사를 윤 대통령이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특검법 명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과연 거부권 행사를 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반적인 이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권한 남용이 아니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고 하는데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인용될 것이냐. 인용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이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시간을 번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그 시점을 좀 늦춰보자는 거죠. 예. 반면 여당에서는 빨리 처리하자는 거고, 그죠? 예,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 9일 본회의에는 제2 안건을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곧바로 재의결을 하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특정한 제2 시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의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2 시점은 설 이후인 2월 임시국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설이 지나게 되면 공천과 경선이 한창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국정농단 특검처럼 무기명으로 이 진행되는 재의결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예. 국민의힘 쪽의 공천 과정을 좀 더 보고 결정하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거부권을 곧바로 행사한 걸로 또 해석되죠. 예, 국회에서 이송되면 헌법에 따라서 15일 정도 이내에 죄송합니다. 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애초부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오자마자 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송된 것은 그저께 오후였고 이송된 지 하루도 안 돼서 어제 오후 9시에 이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정광석과 같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빠르게 재의를 완료해서 이 특검법의 이 총선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문제는 이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민주당이 필요한 시간에 이 재의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우선 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고 재의결도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피습당했잖아요. 네. 뭐 다행히 경과가 좋아서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뭐 이런저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 당에서 혐오 등의 언어를 자제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지지층이나 유튜버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가 현재는 구속된 상황이고 변명문까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적을 가졌다가 민주당으로 위장 입당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공모자들이 있다거나 또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런 음모론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적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한 점 그리고 국내 최고의 외상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에서 이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한 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이용이 뭐 위법이거나 특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원 과정에서 특혜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했고 서울대병원에서 받기로 한 거기 때문이고요. 또 닥터헬기 요청을 부산대병원에서 직접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닥터헬기 이용 요건 자체는 충족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했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부분 이 부분은 좀 아픈 대목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의 전원은 의료진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과 특히 가족들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기도 한데 서울 5대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 지역 병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사제나 균형 발전을 계속 외쳐온 이 민주당의 대표가 충분히 수술할 수도 있는 또 실력도 갖춘 이 병원을 외면하고 서울대 병원까지 수술을 받으려고 헬기로 이동했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부산과 광주, 경남 등 전국 의사회에서 이 응급의료 체계와 지역의료를 무시한 행태다 이런 비난 성명이 나오는데 최근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여론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에 이낙연 신당 뭐 비명계 4인방의 행보 이런 게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일정이 다소 좀 늦춰지는 분위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그렇지만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상대로 신당 창당 일정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낙연계 인사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전 대표는 다음 주에는 창준이부터 좀 띄워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는 좀 창당을 해야 이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창당 일정이 상당히 빠듯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혁신계로 불리는 비명계 4명 이 역시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번 주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는 9일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창당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대감을 좀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민주당 쪽의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 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서 전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소식만으로도 빅텐트에 대한 이 기대감은 확실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 양극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크죠. 극단적 유튜버 또 확증 편향 이런 걸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원인은 여야 정치권일 텐데 정치권의 반성이나 성찰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법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21대 국회 들어서 정치권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뭐 대화나 양보, 타협이 거의 사라지고 거친 말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여야 의원들 간의 이 교류가 끊어진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만남도 사실상 한 번도 없었고요. 거대 양당이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는 대화와 타협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고 그래서 21대 국회는 반목과 혐오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폭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서로 만나지는 않고
말이 많아진 것이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가지고 기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양쪽에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숫자가 거의 한 10명 내외가 됩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논평을 내놓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안 하고 이 논평을 통해서 서로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을 두둔하는 패널들이 뭐 방송과 유튜브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것이 짧은 영상으로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악순환을 계속 이어가는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건데 정치권이 이 부분을 풀어야 될 텐데요. 지금 관심 갖게 되는 대목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9일 본회의에서 과연 이 참사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냐. 제가 국회의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80% 정도까지는 합의를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를 보이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 법 하나 통과 여부로 정치권의 달라진 분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어차피 총선 끝난 후에 새로운 관계 어떻게 짜여질지 지켜봐야죠.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전, 대구 그리고 광주 갔었죠. 또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헌법에 넣도록 적극 나서겠다, 이런 취지 발언도 했었는데 대체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인데 아직까지는 차별화보다는 동조화, 동질화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어퍼컷 이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한 위원장이 이번에 대중들과 만나면서 현장에서 넥타이를 직접 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반향이 있었고요. 5.18 민주화 항쟁, 이 헌법 전문에 적극적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은 윤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번에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동훈표 철학과 가치 등이 담긴 정책 등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야당의 비판을 사실상 확인해 준 시간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내정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공천 혁신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침에 좀 더 일치하는, 충실한 그런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준석 신당, 이 개혁 신당에는 관심이 좀 모아지는 분위기네요. 예, 언론사 입장에서도 기사와 관심은 이준석 신당에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본격적으로 허은하, 천하람 위원장이 합류했고 문병호 전 의원 등 옛 국민의당 인사들도 개혁신당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현역은 아니지만 이 민주당 쪽 인사들도 신당행 쪽에 좀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온라인 2만 명의 당원 모집이 있었고요. 앞으로 3가지 포인트 관전하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준석 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정책을 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첫 정책은 언론 정책이라고 예고해놨는데 여의도 문법과 좀 다른 모습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현역 의원들의 동참인데 아직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현안 대응이라든가 공천 과정에서의 개입,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단이나 공천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현역 의원들의 이동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여지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낙연 신당과의 연대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과는 결합할 가능성이 현재 상당히 높은데 대중적 반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결합이 상당히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정의당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맡았었는데요. 결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로서는 이 빅텐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신문의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9분입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박다효 씨. 네, 오늘 절기 소환답게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가 흩어지겠지만 다시 추위에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서울이 4도, 대전 6도, 강릉, 광주 7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를 텐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6도, 한낮에도 영하 3도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요. 월요일 아침엔 영하 10도 안팎으로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에 눈이 조금 오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남부와 제주도에 약한 눈비가 지나겠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북부와 제주 산지에는 최대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 평소 주말보다 감소해서 지금 원활한 곳이 많습니다. 겨울 축제와 스키장 오고 가는 분들로 강원권 노선 혼잡이 예상됐지만 다행히 지금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수월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선 원주 부근과 새말에서 각각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좀 더 가서 남사 진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충청권에선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6km가량 밀리고요. 옥산 휴게소에서도 2km 구간 안에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더 가서 강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홍지문 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정릉터널부터 사고 여파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올해가 국회의원 선거의 해인 만큼 오늘부터 신년기획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는다 보내드리겠다고 예고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출연 예정이었던 이 정대철 대한민국 헌종회 회장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이 방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 1월 13일 김영호 전 국회의장부터 정치 원로의 고견 들어보는 신년기획 보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년 연초구에서 더 따끈따끈한 핫 이슈, 핫피플 초대했는데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트렌드를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런 책 만들어내는 트렌드 코리아의 한다혜 연구위원 초대해서 2024 새로운 트렌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혜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최후 또 연말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먼저 가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나 이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지 또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우리 개인들이 이 트렌드를 꼭 따라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시고자 저희 책을 많이 즐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트렌드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 쪽에서 더 많이 소비가 되죠, 사실? 네, 맞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시작된 게 2009년?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키워드들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키워드는 아마도 언택트일 것입니다. 언택트란 이름을 여기서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18에 나왔던 키워드였는데 2018이면 코로나 오기 전인데?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인 기술이 오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언택트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앞서가셨네요. 네.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또 뭐 뉴트로라든지 아니면 뭐 가성비 아니고 요즘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이다 해서 가심비 뭐 이런 키워드들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예. 또 일코노미라고 해서 뭐 1인 가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하는 그렇죠. 이런 키워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실 때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만듭니까? 네, 일단 저희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3월부터 내년도 책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3월이면은 네. 내년도 책 작업을 벌써 시작한다? 네네네. 이제 곧 가을이 이제 아니라 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진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산업을 스크리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트렌드 헌터 집단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분포해 계시는 직장인분들 200명에서 300명 정도 분들께서 이 트렌드 제보를 3월부터 시작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하. 또 저희 연구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업들과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 소비자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트렌드 확산세를 검증하는 예. 시간을 갖고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에 기반해서 이제 매년 새해의 트렌드 10가지 키워드를 내놓잖아요. 맞습니다. 2024년도 10가지 키워드를 내놓으셨는데 네. 시간 관계상 10가지 다는 못하고 그렇죠. 네. 그중에 한 몇 가지 소개를 해보겠는데 제일 첫 번째 키워드가 분초사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분초사회는요. 분과 초를 다퉈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말이고요. 시간의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이것을 이제 시간 대비 성능이라고 해서 저희는 시성비라고 했는데 이 시성비를 중시하는 사회의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빨리빨리. 맞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원래 빨리빨리 DNA가 있는데요. 이 분초 사회는 빨리빨리 살아간다라기보다는 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시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관리하려는 경향성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영상 콘텐츠 많이 보실 텐데요. 여기서 1.5배속 기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글쎄 그런다더라고요. 저는 네. 안 해봤지만. 네. 그리고 요즘 라디오도 1.5배속으로 나중에 아이고. 다시 듣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 VOD를 시청하는 고객들 중 10명 중 4명이 이 배속 시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초 사회가 되면서 소비자가 나타나는 가장 큰 경향성은 실패를 극도로 꺼려한다는 겁니다. 네. 실패를 극도로 꺼려한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도 말씀드리면 요즘은 콘텐츠를 먼저 보지 않고 이 결말을 먼저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를 볼 때도 결말을 먼저 보고 난 후에 이거 봐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판단하고 나서 그때 다시 정주행을 시작하는 이런 식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고요. 결말을 모르고 봐야 재밌지 않나요? 그쵸? 궁금하고. 맞습니다. 원래는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결말을 모르고 봤더니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검증된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구매를 할 때도 보시면 뭐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 시키실 때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세요. 뭐 낮은 평점 순으로 한번 보신다든지 아니면 나와 비슷한 체형의 뭐 구매자가 찍어 올린 옷을 뭐 살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패의 위험을 과거보다 훨씬 더 꺼려하는 경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초 사회는 이제 시간을 압축적으로 관리한다. 네. 또 어떤 소비를 할 때 실패를 미리 꺼려한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변에 시간 도둑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에는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꼭 봐야 할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자원이 돈만큼 중요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요즘은 시간이 초개인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유연근무제라든지 재택근무, 프리랜서 그런 형태가 많아지면서 사람마다 이 출퇴근 시간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분초 사회. 그러면 이제 이런 키워드,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산업
업계도 변화하고 아이템도 새로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의 시간 개념이 변화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이 시간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배달 앱, 택시 앱, 뭐 줄서기 앱 같은 거 보시면요. 요즘 다 언제 도착하는지, 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예상 대기 시간 같은 것들을 늘 꼭 말해주죠. 예. 그리고 또 외식업소 같은 경우에서 이제 스마트 웨이팅 서비스가 주로 많이 소비됐었는데 최근에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 고쳐주는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웨이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몇 분 남았는지 몇 명 기다리고 있는지를 미리 고지하는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 분초 사회. 두 번째 트렌드는 디토 소비? 네. 디토 소비가 뭐예요? 네, 이 디토라는 단어가 그래도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뉴진스 아이돌 그룹의 노래 가사로 이 디토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디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도 그래라는 뜻이거든요. 나도 그래라는 뜻이 디토예요? 네네. 왜 디토예요? 디토라는 그 의미가 원래 나도 그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 말이죠? 옛날에 사랑과 영혼에서 그 영화에서도 디토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사랑해 하면 디토 이렇게 했었는데 요 나도 그래라는 의미인데 예. 이 디토 소비가 요즘 소비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취향이라든지 가치관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그리고 유통 채널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하는 나도 하고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소비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디토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이 산 물건을 그대로 한번 따라 사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 리뷰어가 이거 꼭 보세요 하면 그걸 그냥 무조건 따라 본다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람 디토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건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디토입니다. 콘텐츠 디토는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서 나온 상품이나 장소를 소비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에 꼭 가보고 싶다든지 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 상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렇죠. 이런 소비들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영역의 전문 쇼핑몰이라고 불리는 이 버티컬 커머스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특정한 뭐 컬리라든지 이런 특정 영역의 전문 쇼핑몰들이 있는데 예. 이런 쇼핑몰이 제안하는 상품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쇼핑몰에서 랭킹 몇 위 하면 그건 사도 돼 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앞에 분초 사회에서 뭔가를 소비할 때 실패를 미리 꺼려한다는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디토 소비는 분초 사회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 디토 소비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요즘 시장이 너무 복잡해져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상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운동화 하나를 검색하면은 뭐 몇십만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예.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선택 자체를 조금 하기 싫어하는 그렇죠. 경향성이 강해지고 예. 여러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럴수록 이제 각 분야별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그 인플루언서들을 찾아내거나 잡는 데 혈안이 되는. 네,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뭘 예. 착용하면은 그게 완판되고. 그런데 요즘은 유명한 것보다도 그 취향이 얼마나 독보적인가.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화된 네, 인플루언서. 그게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디토 소비.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세 번째는 기술 키워드인데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입니다. 호모 프롬프트? 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호모는 인간을 뜻하는 라틴어고요. 호모사피엔스 할 때 호모. 그렇죠. 그리고 프롬프트는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명령어를 줄 때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예. 단말기의 신호에 딱 입력을 하는 입력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 프롬프트는 AI와 말을 주고받는 이 질문과 대답을 잘 하시는 생성형 AI 시대의 정말 인재 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AI한테 질문 잘 던지는 사람 이런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시대에 인간이 어떤 역량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대답하기 위해서 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2023년 작년이죠. 이 작년에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개인적으로는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회적으로는 챗GP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산업이 정말 격동의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이메일이나 뭐 카피 초안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 AI를 좀 활용하고 있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2024년에도 이 생성형 AI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지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변화에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는요. 잘 질문하는가. 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AI에게 질문을 잘해야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각종 AI와의 이런 티키타카라고 하죠. 대화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과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 역량도 중요한데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역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몫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모 프롬프트, AI 네. 잘 활용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왜 키워드를 전부 영어로식으로 표현해요? 네, 맞습니다. 리퀴드 폴리탄? 네, 쉽게 말하면 액체 도시죠. 우리나라가 유연한 도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의 쉬운 키워드입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란 A씨는 이 판교에 위치한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데요. 주말마다 양양에 서핑을 가고 최근에는 하남의 오피스텔로 혼자 이사를 했습니다. 양양에 굉장히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했대요. 예. 그러면 여기서 A씨는 서울 사람일까요? 경기도 사람일까요? 강원도 양양 사람일까요? 이게 정말 이제는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관공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판교에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말마다 양양을 굉장히 많이 가시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이 정주인구가 아니라 잠깐 동안 체류한 생활인구 관점으로 우리 도시를 좀 더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리퀴드 폴리탄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도시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인 예시로는요. 강원도 양양 방금 말씀드렸는데 소개한, 예. 네, 이 양양은 사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혔었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서핑의 성지가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기준으로 약 하루 만에 양양 인구의 1.6배가 넘는 이 관광객들이 양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양양이 이제 떠오르는 도시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부산의 영도도 주목할 만한 동네인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영도를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보다 영도에 먼저 가야 돼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영도가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른바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인구 감소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아하. 우리가 저출산으로 이제 인구 감소 개발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생활인구 관점에 리퀴드 폴리탄은 좀 필연적인 트렌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맞아요. KTX나 SRT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통 인프라로 지방 이동에 혁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내년에는 특히 전국에서 17개의 철도 노선이 또 추가로 개통될 예정이고 고속도로 역시 추가 개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하루권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변화가 되면서 이 리퀴드폴리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강원도 양양, 부산 영도 이런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리퀴드폴리탄이라는 트렌드는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리퀴드폴리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도시에도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체되지 않는 이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 자본과 인프라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키워드는 뭡니까? 마지막 소개 키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이 돌봄 경제는 전부 우리말이네요. 네, 이 돌봄 경제는 돌봄이 경제,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만든 키워드인데요. 예. 우리가 흔히 돌봄을 생각하면 뭔가 약자 아니면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 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노인들 뭐 이런 네, 분들. 노인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돌봄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좀 바뀌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돌봄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 이 돌봄 경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출산 그렇죠. 고령화가 네.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키워드니까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이 약자 돌봄을 넘어서 저희가 이 돌봄 경제에서 말하고 싶었던 키워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요즘 니즈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최근에 각자의 마음을 돌보니 정서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정서 돌봄. 네네. 이건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전통적인 약자 돌봄 넘어서 요즘 우리 성인들도 정서, 마음을 돌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구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학과의 개원이 증가한다든지 또 예약할 만큼 인기를 끄는 이런 현상들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관계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관계 돌봄. 네, 사실 이건 정서 돌봄하고 같은 의미예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가족들 안에서 이 돌봄이 기능을 했습니다. 서로 뭐 잔소리를 하면서 너 밥 언제 먹을 거야? 뭐 빨리 자. 뭐 이런 식으로 돌봄이 기능했는데 예. 요즘은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 가족 내에 기능했던 이 돌봄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주화가 많이 되는 겁니다. 돌봄 자체가. 그래서 뭐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점점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러닝크루나 뭐 독서 모임 같은 특정 목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관계 돌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봄 경제는 전통적인 어린이 노인 돌봄에서 정서 돌봄, 관계 돌봄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게 되는 이유는 뭐죠? 네, 크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가 고령되면서 그렇죠. 네, 돌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문제이고요. 예.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 돌봄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좀 서로의 안녕을 묻고 서로 사람들을 서로 보듬는 이런 돌봄의 중요성을 많이들 조금 느끼고 계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시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돌봄이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키워드 소개해받았네요. 트렌드 코리아의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에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오죠.